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코너로 몰린 김재규와 김계원. 김재규의 합수부 진술에 따르면 본인과 김정섭, 김계원 셋이 총장실에 남았을 때 김정섭을 바깥으로 나가게 한 뒤에 김계원을 이리로 오라고 하여 실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사람아, 각하를 어떻게 그렇게 했어? 보안이 급선무입니다. 최단 시일 내에 계엄사령부의 간판을 혁명위원회 간판으로 바꿔달아야 합니다. 알았어. 김계원은 김재규를 밀면서 화장실 바깥으로 나와 국방부로 옮기는 행렬에 끼었다. 김계원은 육군 본부 벙커에서 김재규가 혁명 운운할 때까지는 오발로 각하를 죽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밤 10시 30분 국방장관실에 올라가서 최규하 총리는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 옆에 김재규, 김의 맞은편에 김계원, 그리고 내무, 법무, 국방 및 여타 장관들과 서종철 특보도 둘러앉았다. 유혁인 수석은 장관이 아니어서 앉아있기가 못했다. 일어나 방을 들락날락했다. 이야기는 자연히 총리와 실장, 부장 사이에서 오갔다. 최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자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무엇이라 하죠? 유고라 하는가? 아니면 각하의 서거라고 하는가요? 라고 의견을 구했다. 김계원은 유고라고 발표하자는데 동의했고, 김재규는 부산, 마산 사태도 있고 하니 국내 치안 문제로 하자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김계원은 대통령 각하의 유고로 인하여 27일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최 총리는 유고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죠? 무엇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야죠.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좀 알아야 의견을 교환하죠. 라고 했다. 김재규는 유고도 안 됩니다. 국내 치안이 좋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또 강경하게 말했다. 최 총리는 국내에서 데모가 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부산, 마산이 다 조용한데 국민에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서거를 어떻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안 유지하는 것도 어려우며 우선 당장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김재규는 왜 안 됩니까? 소련은 일주일간도 발표하지 않고 모르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2, 3일간만 보안 유지를 하자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격하게 이야기했다. 김성진 문무부 장관이 계엄령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대들었다. 김재규는 알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느냐 라고 역정을 냈다. 이것이 나중에 과장이 되어 김 장관이 김 부장에게 맞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 무렵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김성진 장관은 먼 발치에서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가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국무회의가 왜 소집됐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김재규 부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계엄령을 펴야 한다고만 하니 부총리께서 달래서 이 사태를 처리하셔야겠습니다. 김 장관은 김재규가 동양의 선배인 신 부총리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은학 부총리는 장관실에 들어가서 김재규와 마주 앉자마자 물었다. 유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병이 났습니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유고의 내용도 모르고 비상계엄령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신 부총리는 평소에는 예의 바르던 김 부장이 딴판으로 변한 게 이상해서 방 한구석에 서 있던 김계원 실장을 불렀다. 등 뒤로 다가온 김 실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된 거요? 김 실장은 각하와 늘 행동을 같이 하는 분이니 알 것 아니요? 라고 다그쳤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어째서 모른다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각하를 업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까? 사고가 나서 다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별실에 안치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고인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실로 모여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따지자 김 실장은 각하께서 운명하셨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김재규도 보안 유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장관들이 많이 모일수록 김재규와 김계원은 몰리는 입장이 됐다. 한 장관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돌아가셨으면 가봅시다.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어느 장관인지 보안이 무슨 보안이냐. 경위를 말하라. 라고 하니 신뢰가 와글와글했다. 최규하 총리는 밤 11시 30분쯤 국방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말했다. 그러면 김 부장이나 김 실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죠. 김재규가 대답했다. 김계원은 그러나 우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장관들은 국무회의장에 들어가고 장관실에는 김계원, 김재규, 유혁인이 남게 됐다. 이때 김재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비상국무회의 결의 여하에 따라서 그날 밤으로 본인이 평소부터 신임하던 안전국장, 김근수 등 안전국 요원으로 하여금 궁정동 현장에 보내어 궁정동 소재 중정요원은 전부 연행해서 안전한 곳에 수용하여 보안을 유지시키고 사건 현장은 안전국 요원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 비밀에 붙이고 본인이 의도하는 혁명이 성공 단계로 접어든다고 판단될 때 국민 앞에 진상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재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단 계엄령만 선포되면 실관을 쥔 정승화 장군을 설득하여 시해 사건의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다음 군부와 정보부를 연계시키는 쿠데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닌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비밀을 알고 있는 김계원 실장의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런데 그 김계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관들이 김재규 부장에게 서거 사유를 대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장관실. 밤 11시를 지나서 유혁인 제1정무수석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기자들이 여러 차례 유 수석을 찾는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다. 유 수석의 이야기를 들은 김재규는 옆에 있던 김정섭 차장보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장보는 정보부의 국내 담당 차장인 전재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국장을 나오게 하여 외신 기자들이 송고하는 것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김재규는 자신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다. 체포된 다음날 합수부 진술에서 그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김재규는 합수부에서 한 이 최초의 진술에서 아주 민감한 증언을 했다. 거사도 본인이 구상한 대로 적은 인원으로 성공이 됐고 대기시켜놓고 있던 육군 총장을 이용하여 군 수뇌부와 강요들을 국방부로 유인하는 등 계획대로 성공이 됐고 비밀을 지키고 있는 김계원에게는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유도하라는 방향을 제시하여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김계원의 배신으로 이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는 아직 김계원이 연행되기 전이었고 정승화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한 다음 날이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합수부 수사관들은 정 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건의하고 있었다. 대통령 시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을 연루시키는 진술을 했고 많은 수사관들이 정 총장을 의심하게 됐다는 이 점은 12.12 사건으로 치닫는 길을 여는 일이기도 했다. 밤 11시 20분쯤 유혁인 정무수석이 김계원 실장을 국방부 장관실 옆방인 대기실로 슬며시 불러냈다. 그러고는 김계원에게 따지듯 말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한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좋지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오해받으십니다. 김계원 실장은 알았어. 그렇겠구먼 하고 들어갔다. 김계원의 합수부 1차 진술서는 그 뒤에 전개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밤 11시 30분경 총리, 법무, 내무장관들이 김재규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있어
나는 국방장관 보좌관실로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이리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본인은 장관과 총장에게 김재규가 각하 살해의 범인이다. 지금 권총을 갖고 있으니 조심해서 체포하라고 일렀습니다. 정승화 당시 총장의 기억은 조금 다르다. 정 총장은 육군본부 벙커에서 국방부로 건너와서 장관실로 들어가는데 그 방을 나오는 김계원 실장과 마주쳤다는 것이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김 실장이 글을 끌었다. 장관 부속실에 있던 국방장관 보좌관 조약래 준장이 제 방이 조용합니다 라면서 안내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화장실에 가는지 슬며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찾으러 나섰다가 정 총장, 김 실장과 만나 뒤따라 들어왔다. 김 실장이 상주하에 총장과 장관이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김 부장과 차 실장이 다투다가 김 부장의 총에 각하가 돌아가셨어. 김 부장을 체포해야겠는데 저렇게 눈이 시퍼렇게 되어 나만 노려보고 있으니. 이 말을 들은 노재현 장관은 그놈을 당장 잡아야죠. 총장 빨리 잡으시오 라고 했다. 정승화 총장도 제가 곧 잡겠습니다 라고 하며 일어섰다. 여보 조심하시오. 김 부장이 아직 권총을 갖고 있어요. 정 총장은 방을 나와서 조약래 국방장관 보좌관 책상 앞에서 전화로 김진기 육군 헌병감을 찾았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승화 총장은 벙커로 오라고 전하라는 지시를 남긴 뒤 먼저 내려갔다. 육군 본부 벙커로 내려가니 김진기 헌병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 총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김재규 체포를 지시했다. 김 장군이 직접 김 부장에게 가서 내가 좀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주시오. 미리 복도 커브 지점에 수사관을 대기시켜 두었다가 거기로 유인하여 감쪽같이 체포하시오. 김 실장 말로는 김 부장이 권총을 갖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오. 체포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상하게 하면 안 돼. 체포한 뒤에는 보안사령관에게 인계하시오. 정 총장은 이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불렀다. 정 총장은 전 장군에게 헌병감이 김재규를 체포하면 그의 신병을 인수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 장군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정 총장은 정중히 모셔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전두환 측의 주장이다. 정 총장이 헌병감에게 김재규 체포 지시를 한 뒤에 한 30분이 흘렀을까. 김계원 실장이 벙커 내 총장실에 내려왔다. 왜 이렇게 늦어요? 김 부장이 지금 장관실에 앉아 있어요. 김재규 때문에 국무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총장에게 독촉을 한 그는 정보부 경비원 이기주로부터 빼앗았던 리볼버 권총을 내놓았다. 김재규 체포 작전은 김진기 헌병감의 지휘로 이뤄졌다. 김진기 준장이 직접 보안사 오일랑 중령과 국방부 헌병중대장 이기덕 대위를 데리고 국방장관실로 갔다. 정찰을 해봤더니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이 장관 부속실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장관 접견실로 빼기로 했다. 장관 보좌관 조약래에게 김재규 부장을 좀 불러내달라고 부탁했다. 조 준장은 장관실로 들어갔다. 최규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몰려서 앉아있고 김재규는 외따로 앉아 있었다. 이때 노재현은 장관실로 돌아와서 맞은편에 앉은 김재규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자리를 비운 김계원을 찾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노 장관은 왜 이렇게 체포 준비가 오래 걸리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약래 준장이 들어왔다. 그는 노 장관의 눈치를 보더니 김재규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